I know 포도주스. 방송이니까. 그럼요. 아 오늘 마이스트로 콘 아주 네. 그러니까요. 멋있네요, 아주. 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멋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평소 안 입던 거 입어서 좀 어색한데 감사합니다. 약간 이 마이스트로의 느낌이시고 이 그 테너 바리톤 이렇게 약간. 약간 하는 피리 같은 거 부르는 가네. 소프라노. 우리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아니 유사과학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우리 그 탑승객분들이 다들 그냥 입이 침이 마르도록 계속 칭찬하시더라고요. 다시 뵈서 너무 반가운데 양복을 입고 오라고 주문하셨어요, 드레스 코드를. 예,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 그 날을 설명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스웨덴 스타일인가요, 노벨 어워드? 뭐 거의 그 급이에요, 사실은. 물리학 역사에서는 거의 그 급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려입고 와라 라고 주문을 하셨고 덕분에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저한테 맞는 옷을 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옷은 사실 시상식 아니면 잘 입질 않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처음 데뷔한 그런 어떤 상황을 오늘 다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양자역학 데뷔 날을 지금 기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양자역학.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지만 사실 이게 엄청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 같은 초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핵심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은 양자역학과 첫 소개팅이다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실 건가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가 죠 이야기 보따리. 그럼 교수님만 믿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러죠. 야, 이거 멋있다. 흑백으로 보다가 이렇게 저 컬러는 처음 봐요. 이거 저기 너무 AI 멋있네요. 복원한 건가 보죠? 컬러로? 너무 잘 됐다. 그런가 봐요. 너무 멋있네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영국이에요. 땡. 이거 벨기에인데요. 벨기에예요? 써 있잖아, 아래. 어디? 벨지엄. 맨 밑에. 5회 솔베이 컨퍼런스 온 퀀텀 메카닉스 맞습니다. 브루셀스 벨기에. 1927년도네? 1927년 10월 24일. 이게 지금 약간 컨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느낌이 왔고요. 네. 아시는 분 계세요? 가운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선생님. 선생 있죠. 교수님. 예. 중력과 관성력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세요? 상대성이랑 공부하셨구나. 지금 이제 저렇게 아는 척을. 예바랜드 스페셜 상대성 이론. 우리 와인슈타인 선생님. 제가 정말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여기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딱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마리 퀴리. 퀴리 부인? 그 퀴리 부인의 퀴리 부인이 이분이세요? 네. 이분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뭘로? 물리학상 한 번 받고 화학상 한 번 받고. 물리랑 화학을 동시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양 분야에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상을 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물리학과 학부생일 때부터 이런 사진들을 봤는데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면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천재들의 모임인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로 한꺼번에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일종의 인바이티드 온리 학회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물리학자, 화학자들만 초청해가지고 한 학회라서 굉장히 극소수만 참여했는데 29명 참여했어요. 그중에서 17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뭐라고 돌아다니냐면은 지구 최강의 정모. 지구 최강 정모. 네, 지구 최강의 정모라고 해서 돌아다녀요. 근데 연도가 1927년도. 맞아요. 거의 100년 전.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베이 회의가 이 솔베이라는 굉장히 그 부자 기업가가 어떻게 보면 그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을 초대해서 벨기에 아주 좋은 호텔, 메트로폴리탄 호텔이라는 데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묵게 하면서
첨단 과학 이론, 특히 당시에 부흥하고 있었던 물리학이나 화학의 여러 이론들을 이제 논제로 삼아서 토론을 시킨 거죠. 요 학회가 주제로 한 게 양자역학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양자역학 바로 가기 전에 일단 양자부터 알아야죠. 양투더자, 양투더자. 제가 원자, 분자, 전자 다 뭐 배웠습니다. 네. 자, 근데 다시 나와요. 양자가 이제 또 튀어나옵니다. 양자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양자역학은 진짜 어렵거든요. 예. 양자는 되게 쉬워요. 양자를 알아야죠. 양자는 왜냐면 양이 그게 양이냐 질이냐 할 때 그 양이에요. 질량 할 때 그 양이요? 양, 그러니까 그냥 크기. 네.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크기를 얘기해요. 근데 양인데 네. 그게 뭔가 개별화될 수 있는 거다. 즉 뭐냐면 이게 연속적인 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개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개. 그게 양자 개념. 한 양자, 두 양자, 세 그렇죠. 양자. 정확히. 셀 수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1.5 양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점오는 없다. 점오는 점 3 없고 무조건 0.9 개수. 없다. 네, 무조건 1양자, 2양자, 3양자.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네요. 보통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연속적인 개념이잖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부터 굉장히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지 말고 약간 독자라고 하시죠. 이렇게 솔자. 약간 솔로니까 양자인지 알았습니다. 예. 양의 그 양을 쓰지만 예. 독립적인 개수로 해당하는 그런 단위다. 그러니까 원자를 사람들이 이제 예. 20세기 초에 이미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 예.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만 액체라서 연속적이지 사실은 다 원자로 개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원자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눈에 보기에는 연속적이지만 굉장히 작은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 날개이들이다. 근데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에너지, 네. 에너지, 위치, 위치. 운동량. 운동량이라는 게 결국은 속도하고 방향이에요. 예. 고전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든 운동량이든 위치든 다 이렇게 연속적인 양으로 취급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론을 세웠더니 실험 결과랑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충돌이 나요. 물리 세계가 모든 게 연속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지. 많다는 거죠. 나누어지는 어떤 단위 에너지로 쪼개가지고 설명하니까 설명이 잘 돼. 쪼개니까. 쪼개니까. 개수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개별화될 수 있고 아주 작게 쪼개져 있는 무언가 그럼 다 양자인 거예요. 그게 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광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개수로만 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기초한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 그러면은요, 양자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이 배경을 알려면 일단 산업혁명으로 가야 돼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요? 산업혁명 때 과학기술이 결합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잖아요. 즉 과학 연구의 결과가 산업에 응용돼서 막 별별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물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물질들이 고온, 고압, 고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정밀 측정하게 됐어요. 그런 정밀 측정을 해야지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측정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없던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새로운 게 막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데이터들을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흑체 복사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흑체복사. 흑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100% 복사하는 다 내보내는 그런 물질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까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흑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다 흡수해서 다 열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그 복사율을 정밀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데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그 그래프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데 그걸 막스 플랑크가 그냥 시험 삼아서 이 사람이 통계 물리학을 워낙 잘 알았기 때문에 통계 물리학에서 그런 수법을 많이 쓰거든요. 에너지를 양자화 시켜봤어. 양자로 만들어봤어. 그러니까 쪼개본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풀리는 거야 그 문제가. 개수로 따지니까. 개수로 따. 양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야. 실험 결과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자, 양자화. 그걸 갖다 양자화라고 그래. 양자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막스 플랑크는 일종의
뭔가 내키지 않고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놓고도 이게 맞나? 아니, 싶은 안 그런 맞는다고 생각. 이건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이론이 맞아. 그래서 이론은 맞춰봤는데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그 일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친 거죠. 잠깐 장난을 쳐가지고 결과를 얻어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에너지가 양자인 건 아니다. 그것도 뭐예요? 아리송송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장난을 한번 쳐서 결과를 얻은 거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하면 더 밝혀질 거다.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자는 태생부터 사람한테 혼란을 많이 줬네요. 그렇죠. 맞아. 마침 그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 네.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양자역학이 이런 것이다라고 연구를 하는 코펜하겐 학파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고 물리학자들이 네. 그 비공식 자리에서는 네. 이 코펜하겐 학파를 뉴키즈 온더 블락이라고 불렀어요. AKOTV라고 불러요? 오 진짜. 당시에는 아니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뉴키즈 온더 블락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블락이 이제 왜 그 깽들이 자기 구역들 네네네. 그 원래 그 구역을 다스리던 파가 있었는데 새로운 파가 딱 등장해서 여기를 먹으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신진. 쟤네들 뉴키즈 신진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상당히 많이 그 물리학자들이 조크를 많이 해요. 20년대가 깽들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양자 이론 시절에 어떤 게 있냐면 보호가 그 양자 이론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노벨상도 받았는데 네. 전자는 아시죠? 그 원자 내 네, 전자. 운동. 그렇지 뭐. 걔가 이제 뱅뱅 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뱅뱅 도는데 이거에다가 에너지를 주면 얘가 들뜬 상태로 가지고 에너지가 좀 높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면서 낮은 상태로 떨어져요. 근데 양자 이론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론은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는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확률로 위로 뛰고 몇 퍼센트 확률로 다른 데로 뛰고 돌아오고. 이건 다 해. 근데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떤지는 설명을 못할 뿐더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우리가 프로가 생각하기에 왜 몇 프로가 되는지 왜 돌아오는지를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뛴다는 얘기야. 점핑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 네. 그러면 내려가면 뭔가 이렇게 시공간을 통해서 올라갈까 내려. 그렇게 설명하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냥 여기 있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여기 생겨나고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수학이 잘 맞아떨어져요. 이것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전 물리학, 그러니까 옛날 물리학을 신봉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으로서는 그런 게 어딨냐. 아니 뭐 전자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내가 나 저기로 뛸래. 그러고서 뿅 사라졌다 뿅 사라졌다. 그 말도 안 그 된다. 전자가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여기저기 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영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자, 마시고. 보어파 그리고 보어파, 아인슈타인파. 솔베이웨이 27년 개최되기 몇 개월 전에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 두 이론이 좀 이따 말씀드린 이 두 이론이 또 엄청 달라요. 한쪽은 아인슈타인파고 한쪽은 뉴키즈 온더 블락파야. 그래서 뉴키즈 온더 블락 파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행렬역학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은 훨씬 호의적인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발표가 됐어요. 파동. 그래가지고 이 솔베이회의 조직위원회가 야 얘네 둘 불러가지고 발표시켜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대판 토론을 벌어보자. 한번 깔아보자. 네, 그래가지고 솔베이 회의의 원래 주제는 광자와 전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광자와 전자 그리고 양자역학 이렇게 이제 주제가 바뀌고. 아예 쌈을 붙였네. 쌈을 붙였어. 거기다 뒤에다가 양자역학을 싹 집어넣네요. 벌처스 빼고. 그렇죠. 우리가 일단 회의장 분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들 왔겠죠. 맞아요. 근데 막 북적북적 됐습니까? 어땠을까요? 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건 확실해요. 약간 뭐 서로 인사도 좀 하면서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유럽 물리학계를 지배하던 사람들이고 이미 다 한두 번씩은 다른 학회에서도 만나거나 서로 방문도 했고 논문으로는 너무 잘 알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다 존경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적 교류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발표가? 원래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막 발표하고 나면은 막 토론 엄청 하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토론을 웬만큼 허용을 했어요. 당시에 발표가 딱 5개만 발표를 했어요. 5명만. 일단 첫째 날은 컴퓨터하고 이제 브래그란 실험 물리학자 2사람이 원자와 그 전자에 대한 최신 실험 결과를 놓고 이게 고전역학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 자기가 가져온 물질파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이 양자들이 전자도 다 양자고 다 양자, 이 양자들이 어떨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브로이는 그걸 사용해 가지고 정통적으로 그 입자라고 생각되는 전자조차도 파동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자 파동이 동시에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걸 발표를 하고. 잠깐만, 그 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입자하고 파동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쉽게 입자는 뭐고 파동은 뭐다. 좋아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후의 논의도 중요하니까 예. 일단 입자는 물론 굉장히 작은 거 우리는 얘기할 거지만 입자는 좀 당구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탁구공을 생각하시니까. 그럼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어때요?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공간의 위치들을 딱딱딱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걔의 속도도 방향도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입자예요. 입자. 그다음에 이제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호수 같은 데다가 돌 하나 퉁덩 떨어뜨리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사방팔방으로. 네. 그게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벽이 있는데 벽에 구멍 2개가 뚫려져 있어. 그걸 이제 쌍틀 실틈 실험이라고 그래요. 투슬리 익스페리먼트. 틈이 2개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입자들을 막 거기다 막 던진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작은 구멍 2개를 통과한 입자들만 그 뒤에 가가지고 점을 찍겠죠. 입자를 보내면 그냥 그 중에 2개가 통과하는 거고. 그렇죠. 예. 구멍만 통과한 입자들만 찍히는 거죠. 찍히는 거고, 파동은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파동을 보내면 이 구멍 각각에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생겨날 수 그건 맞죠. 그건 뭐 벽에 구멍 2개 뚫어놓고 여기서 장풍 계속 쏘면 장풍 장풍을 계속 쏘면은 그 구멍 안으로 당연히 파동이 가겠죠. 그렇죠. 2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파동들이 퍼져가지고 뒤에 스크린에 닿으면은 이 파동들이 서로 더해지거든요. 이 봉우리랑 골짜기가 서로 더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간선문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엄청나게 이게 높아지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고전적인 상황에서는 입자하고 파동이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 원자 전자인 양자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왜? 파동적 성격과 입자적 성격을 다 보인다. 그래서 2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얘네 복잡하다. 일종의 이제 서막을 깔고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답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2사람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자기의 포닥 스승이었던 보른이랑 같이 그러면 이걸 갖다 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양자역학 이론은 행렬이라는 그 수학적 기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행렬역학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슈레딩거는 아니다. 파동으로 파동함수라는 어떤 상당히 그 고전역학적으로 익숙한 고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걸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하고 질문 던지는데 아인슈타인은 계속 좀 참고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젠베르크하고 보른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세게 나갔네. 그렇지. 선배들. 그렇지. 선배들. 예. 우리 이 이론은 클로스드 시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양자적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원리나 물리적 설명은 불필요하다. 이미 완벽하다. 이 이론은. 그냥 이걸 발전시키면 하면 되지 더 이상 이걸 보완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거죠. 전문 용어로 진짜 빡치는 거. 왜냐면 뭐 완벽하다고? 야, 그럼 그 완벽한 걸 설명을 해줘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지 이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다. 껐다 껐다 없다. 왜냐하면 실험 결과는
확률적으로 정확히 설명하니까 그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아, 그냥 선배들 그런 줄 아세요. 그러네. 통보네, 통보. 맞아. 통보야. 선배들 통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 성격을 뻔히 아는 에렌 페스트라는 물리학자가 얘기하고 듣고 있는 것보다 불안불안하잖아. 이거 어떻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바로 아인슈타인한테 메모를 써가지고 농담으로 좀 가라앉혔어요. 이게 농담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양자 물리학 연구하는 교수들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연옥 가가지고 고전 물리학 강의를 매일 10시간씩 들을 거야. 쟤네들 뒤늦게 잘못된 거 깨달을 거다. 야, 내가 이런 벌을 얘기. 다 받는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진정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발표를 듣고 나서 보호가 5일차 때 보호가 이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것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혹은 뭐 입자적 성격을 갖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는 발표자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발표를 자청했어요. 그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보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미 노벨상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보호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은 물론 낯설 수 있지만 상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입자나 파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세계, 거시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에 적용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지 양자역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들의 한계를 인지하고 얘를 상보적이라는 게 서로 보완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호보완적. 그러니까 얘를 입자적인 성격이 나타날 때는 입자라고 설명하고 파동일 때는 파동을 설명하고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 따지지 말고 그냥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고 그렇지. 그때 맞게 그냥 그 실험의 얘기합시다. 결과에 나오는 상황에 맞게 이게 입자로 설명이 되면은 얘는 여기서 입자적 성격을 가진 거고 파동적 성질이 나오면 파동적 성질을 가진 거고. 상보는 약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네요. 그렇죠. 보호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유연하고 맞아. 평화주의자 맞는데 또 굉장히 고집도 세고 굉장히 끈질겼어요. 설명에 미쳐 있는 정말 모든 거를 다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말이 많았던.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슈레딩거가 이제 보호가 있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슈레딩거가 나중에 결국 아팠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어. 보호는 옆에다 딱 저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얘가 지금 아픈데도 계속 10시간씩 계속 귀에 피 났겠다. 그렇죠. 진짜 맨 처음으로 귀에 피나게 했던 사람이 보호일 거예요. 본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점철시키려 하는. 점잖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보호가 알았어요. 입자, 파동, 우리 비플 알았어요. 입자일 땐 입자고 파동일 땐 그냥 파동으로 갑시다. 그렇지, 갑시다.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지, 당연히. 반증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호조차도 나 어차피 양자역학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스스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시자조차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지금 완벽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험 결과는 너무 잘 맞잖아. 여기서 딱 멈추잖아. 그게 이제 문제야. 그렇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뭔가 시공간을 통해서 막 가가지고 그 당구공 생각해 보세요. 당구공들이 있으면 어떤 공이 툭 쳐서 각도 해가지고 쫙 가다 또 다른 공을 그렇죠, 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이 돼야 되고 계산이 돼야 시공간을 돼. 통해서 퍼져가는 인과작용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인과성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우리 했잖아요. 인과율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인과율. 제일 중요한 게 인과율이라고. 딱 떨어져야 돼. 아인슈타인 거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원자 얘기로 돌아가면 원자에 있는 전자가 그 조금 그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밑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확률로 다 결정되는데 보호의 입장은 얘가 떨어져야 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률밖에 없다. 그냥 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는 순전히 확률의 문제다. 얘가 알아서 떨어지는 거고. 자,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확률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뭐가 불만이냐면 이런 거예요. 확률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사위를 딱 굴리면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렇죠. 면이. 근데 그 확률은 우리가 무지의 해석이 적용되는 확률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사위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주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1이 되는 거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쫙 펼쳐지잖아요. 그 파노라마. 느리게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은 그런 입장을 취해요. 확률 좋아. 확률 쓸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 몰라서 쓰는 게 확률이고 객관적 실제는 혹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쓰는 멋있는 표현은 신의 마음에서는 결정돼 있는 거야. 다 원인 결과가 있고 어떻게 여기서 이 전자가 내려갈지 그대로 있을지에 결정돼 있는데 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불완전해서 그 객관적 실제를 잘 반영 못한다는 입장이 아인슈타인의 입장이고 그에 비해서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는 아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확률로 약간 이루어져 있다는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꺼내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철학적 입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엄청 빡쳤던 포인트는 인과율. 왜냐면 저희가 상대성 이론 배웠을 때도 상대성 이론의 시작점이 인과율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러니까 근데 인과율을 어떻게 보면 해석을 확장시켜서 그렇죠. 더 정확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양자역학의 순위에서 오면 인과율이 사라지는 지점이 존재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있을지 저기에 있을지. 그렇죠. 그게 순전히 확률적인 그렇죠. 뭐 운동량이나 뭐 그 전에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데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양자 개념을 굉장히 굳건하게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빛이라는 개념, 빛 에너지라는 개념이 플랑크가 믿는 것처럼 언젠가는 연속적인 양이 될 가능성이 없고 확실하게 얘는 알갱이로 되어 있다. 빛알갱이, 그걸 광자라고 해요. 입자? 네, 입자로. 입자. 빛이 입자다. 예. 그 주장을 제일 먼저 하고 그걸 강하게 옹호했던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광전 효과의 그 개념이 그 광전 효과가 그거예요. 광전 효과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양자역학의 시작은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우리 했을 때 노벨상 탄 게 광전 효과였거든요. 그 광전 효과는 어떠한 특정한 빛을 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건데 빛이 양자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래놓고서 양자역학은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양자역학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되게 많은 또 방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인과율에 거의 목숨을 건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참다가 이제 결국은 한마디 했어요. 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지금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너희들이 설명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사고 실험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고 실험. 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독한 사람인 게 저도 이제 기록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회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이제 자기들이 묵는 호텔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호텔이라고 호텔에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고 마주치기만 하면 그냥. 마주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아침에 뭔가 문제를 던지면 이제 막 풀어가지고 해답을 갖다 딱 던져. 이게 완전히 거의 그 진검승 묻는 거죠. 약간 고급진 배틀이네요. 그러면 상보성 원리 있잖아요.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쉽게 탁 반박한 게 상보성 원리 자체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기보다 거기에 불만이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의 문제점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집중해서 공격한 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예요. 불확정성.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는 행렬역학의 그 핵심은 행렬이라는 어떤 수학적 그 대상을 대상을 가지고서 이제 그 실험 장치들에서 나오는 실험 결과들을 설명한 거잖아요. 행렬의 특징이 A하고 B를 곱한 거랑 B하고 A를 곱한 거랑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그거의 특징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위치를 먼저 측정하고 운동량을 나중에 측정했을 때랑 운동량을 먼저 측정하고 위치를 나중에 측정했을 때랑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그게 행렬에 대응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서술할 때 고전역학적으로는 어차피 세상은 원래 있고 우리가 그냥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특정 행위가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 혹은 영향을 끼쳐도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운동량을 측정하나 운동량을 측정한 다음에 위치를 측정하나 순서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정보를 얻는 거니까. 근데 달라.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를 측정하면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막 엉클어져.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운동량을 측정하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엉클어져. 그래서 이 둘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도 약간의 오차 범위 내로 측정하고 운동량도 약간의 오차 범위 내로 측정하는 건 가능해. 그리고 거기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로 소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입장에 제가 봤을 때는 양자가 있고 양자가 있다는 인정하잖아요. 양자의 위치와 운동량이 둘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못 받아들인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의 현현이 나왔어. 아인슈타인이 지금 환생했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바지. 맞아, 아인슈타인 파죠. 제가 아인슈타인의 현현으로서 다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구의 한계인 거지. 그렇지. 이게 우주의 본질이냐? 그건 인간의 문제인 거지. 오케이. 아인슈타인 추종자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뜨거웠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적당한 생각, 사고 실험을 제안해서 이 상황에서는 하이젠베르크 네 얘기랑 달리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재구성하면 대충 이런 내용의 실험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한 거예요. 뭐냐면 S1에서 전자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는 이게 입자 파동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가겠죠. 가다가 구멍이 2개 있어요. 이제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각각이 가다가 파동 무늬를 만들어내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코펜하겐 해석을 어쨌건 들어가고 뭐 움직임이 있고. 자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S1에서 전자를 쏴서 그게 저 S2에서 C나 구멍 B로, B나 C나 어딘가를 지날 테니까 그 순간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통과니까. 자 그럼 위치는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위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막 가가지고 이 오른쪽에 F 스크린에 가서 부딪힐 거 아니야. 그게 흔들릴 테니까 거기다 운동량 측정 장치를 달면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냐면 운동량이라는 게 결국 속도하고 그 방향이니까 여기 BC에다가도 그 측정 장치를 갖다 방향성 측정 장치를 달면 역시 또 그것도 측정.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위치나 운동량을 알 수 있다. 전자와 같은 양자조차도 우리가 측정 장치만 잘 배치를 하면 분명히 얘가 파동적 성격을 보인다고 하는데도 위치와 운동량은 여전히 다 측정은 가능하다. 왜냐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위치든 운동량이든 둘 중에 하나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뭔 소리냐, 2개 다 알 수 있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니까 보나 이런 뉴키즈 온더블락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고 실험이라서 정확히 어떤 측정 장치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야 아인슈타인이 뭘 의미했을까 이런 건가 막 하다가 그런데 보가 어떤 걸 찾아냈냐면 열심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정확히 어떻게 실험적으로 구현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렇다잖아요. 측정 장치 여기다 대면 위치 측정되고 여기다 측정 장치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서 보가 그 다음에 제시한 그림이 있어요. 이 쥐덫입니까? 쥐덫같이 생겼네요. 그 생긴 그렇죠. 근데 보가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자기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측정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예. 아인슈타인의 얘기에 따르면 위치는 스크린에서 어디 탕탕 부딪히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좋아.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위치는 알 수 첫째, 있다. 그 위치를 아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게 쾅 부딪힌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없을 텐데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얘가 약간 흔들리겠죠, 스크린이. 약간 흔들려야 돼. 이거 확 부딪혔으니까 가차고 만져야 돼. 그래서 얘가 위로 밀리거나 아래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걸 없애려면 무한한 스크린을 써야 돼. 무한한 스크린을 쓰면 걔는 무한한 건 위로 밀리거나 아래로 밀린다고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스크린을 팽팽하게 확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딱 그 고정시키면 안 수준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운동량에 약간의 트랜스퍼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련되기 때문에 진동이 있다. 약간의 밀림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측정의 오차가 있다. 됐죠? 자, 그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한한 스크린을 쓴다는 거는 아무리 사고 실험이자면 말도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일 왼쪽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튀어나가죠. 그렇죠. 여기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그 구멍. 그러니까 그 약간의 흔들림으로 그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측정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에도 그 양자의 성질이라든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약간이라도 이걸 다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계산을 하면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정확히 맞는 답이 나와요. 진짜.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보호가 판정승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엄청 논쟁을 하고 수근수근했지만 대체적으로 선방했다. 아인슈타인의 공경을 잘 막아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묘하게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 유명 아테네 학당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아주 있고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아테네 학당의 20세기 버전이 솔베이 회의구나. 맞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을 한 거고 상당히 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상상한 건 순수한 물리 세계. 그렇죠. 우리가 사고로서 상정할 수 있는 순수한 물리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보어가 그 뉴키즈 언더 블럭 어차피 우리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증적인 세계는 관측자의 행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세계니까 이거를 가정하고 만든 양자 역학 이론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설명해야지 그렇죠. 순수한 그런 세계에서 하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담할 수 없다. 야, 이건 철학자적인 얘기인데 네. 그게 실증주의예요. 예를 들어 철학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를 넘어서는 우리가 실험적인 방식으로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물리학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물리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게 있네 하나씩. 플라톤파. 저요? 네. 전 플라토닉하죠. 네, 플라토닉.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나는 이름 긴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이게 진정한 또 다른 기차 안의 솔베이 지금 포럼이에요. 솔베이 회의 이후로 젊은 물리학자들은 다 양자역학만 했어요. 그래. 고전 물리학 더 이상 연구를 안 해요. 이쪽으로 가자. 우리 다른 길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약간 힙합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처럼 그런 거 젊은 아니 이거는요 모든 문화 예술 전반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약간 좀 슬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제일 처음 제시한 막스 플랑크. 이 사람이 뭐라고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냐면 요즘 애들 맨날 이게 너도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양자 물리학 한다고 막 난리치고 참 보면 참 안타깝다. 얘네들이 물리학의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일단 개탄을 좀 하고 근데 플랑크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냐. 너나 나나 이미 좀 나이 든 세대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거 하고 이제 20년만 지나면 양자역학이 전부 다 물리학계를 다 지배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그냥 자조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받아들이자. 그래서 과학계에서
패러다임 교체가 많은 경우에 세대 교체랑 동시에 일어난다는 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플랑크 이름을 따서 플랑크 원리라고 불러요. 플랑크 원리. 그 딱 기준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더 설득력 있어서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은퇴해서 교체된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두 분도 사실 절친 과학자들하고 PT 토론 같은 거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럼 같은 생물학적 교수님들하고도 서로 좀 안 맞으면 막 PT에 토론도 하고. 토론 엄청 하죠. 근데 너무 재밌죠. 피가 많이 튈수록 재밌죠. 근데 주먹 다짐 해본 적 있습니까? 멱살은 잡아봤어요. 아, 진짜? 의외인데? 아, 재밌어요, 그게. 당신이 뭐? 이러면서. 아,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이게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예리한 칼날에 찔려서 내가 얘기했던 게 무너지면 짜릿해요. 아, 내가 오히려 무너지면 네. 내 이론이라든가 내 약간 그 실험에 대한 게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많죠. 그래서 바꾸죠. 심지어 제 학생이 저에게 예리한 칼로 찔러서 제 가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죠. 아, 대박이네. 그러면 짜릿짜릿해. 이런 게 과학의 장점이에요. 와, 많이 컸네. 야, 이런, 인정해주고. 이제 칼 좀 잡는구나.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이대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어쨌든 디펜스를 잘한 거냐 저쪽에서 인정.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요, 이제. 그 이후에요. 네. 그 다음에 집중한 거는 연구. 그렇죠. 연구예요. 네.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라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양자역학의 핵심은 지키고 왜냐면 그건 맞으니까 네. 이건 인정. 네.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만들 건가 그 연구에 집중합니다. 아,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의 통합이 요 솔베이 회의 1927년 당시만 해도 10년? 20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충 그 정도 시기마다 뭔가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100년이 지난 어려운 거. 이게 약간 그냥 양쪽이 너무 팽팽한 거긴 하죠. 근데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니 둘 다 맞아요. 맞아, 너무 잘 맞아. 이 작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너무나 맞고 그다음에 큰 중력이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움직인다든지 이런 큰 거시 세계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맞아요. 두 개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게 블랙홀이거든요. 그 블랙홀에서 그 양자역학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도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합치려고 하는 연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코펜하겐 갱들 있잖아요. 그 코펜하겐 과학갱들 그분들 요즘도 잘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1980년도 끝자락에 이제 그 양자역학을 물리학과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때까지 정도만 해도 보호의 코펜하겐 해석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도적 해석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도적 해석은 지금 이련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학자는 우리는 경험주의자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지 그걸 넘어서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코펜하겐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측 가능한 양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 확률적으로. 그걸 되게 정확하다. 잘 맞춘다. 그러면 측정하기 전에 얘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건 철학자는 하는 거고 물리학적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측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물리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딱 끝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쨌든 이단 선생님 말씀처럼 불만스러운 게 있잖아. 찝찝함이 있죠, 찝찝함. 그 영역은 아예 제끼고 과학의 탐구 영역이 아니라는 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좀, 야,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재밌어요. 그 사이에 측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잠깐만, 그럼 이 보호가 얘기한 이런 측정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어땠냐면 네. 측정 결과가 영향을 줘서 양자 상태가 확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않고도 그렇게 안 하고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발견해냈어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인슈타인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양자 상태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양자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아까 보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때
2년 뒤에 2027년에 어디 한 교수님이 100주년 기념으로 벨기에 다시 가둬놓고 천재 물리학자들 다 가둬놓고 그거 재밌겠다. 만들 때까지 나오지 말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게 영화가 돼가지고 영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올 거예요. 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 말고 오펜하이머도 이제 하셨으니까 요 솔베이 프로 그거 재밌을 것 이런 거 같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이거 생각이 진짜 들어요. 대박 예, 날 것 예, 같아요. 예. 이분이 오시면 100% 화학 얘기를 해야지. 화학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아 그래요? 화학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다면 뭘까? 인간의 어떤 그 뭐 생명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생명의 탄생. 네. 잠깐만 여기서 아니 그거 안 밝혀졌어요. 이미 밝혀졌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생명이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요. 생명이 시작되고 나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근데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화학의 세계거든요. 화학적 진화라고 이걸 말해요. 처음 들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우리보다 더 어린 학문이에요. 생명의 재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갑자기 막 단백질 뿅 나올 순 없잖아요. 아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바로 번개 치는 거였어요. 뭔 소리야? 무슨 번개가 무슨 단백질을 교과서에도 나오는 실험이에요. 오 진짜요? 그 생명의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생겨?